말을 하다 마는 자식의 표정이 차가운 칼처럼 가슴을 긋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말하지 않는 태도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인데라는 말이 내 안에서 무겁게 되뇌어지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 앞에서 움츠러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가 아닌 지금의 나에게 진짜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괴로워지는 첫걸음은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내어주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로서의 헌신, 그건 참으로 고귀한 일이지만 헌신이 기대를 낳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 마음은 고귀함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식을 향한 사랑 속에 기대와 통제의 그림자를 함께 숨겨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조용한 거래가 섞여 있었는지도요. 그 거래는 아이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당신의 말이 아닌 마음을 무시하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무시하는 그 태도 앞에서 지금 가장 먼저 돌이켜야 할 질문은 내가 정말 사랑을 준 걸까? 아니면 보상받고 싶었던 걸까입니다. 철학은 그 물음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되뇌이게 합니다. 한 아이의 말투와 시선에서 자신의 존엄을 흔들리게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식의 무시는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계 속의 일시적인 굴곡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굴곡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다고. 당신은 무시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을 다시 만나는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쉽게 작아지고 가장 자주 흔들립니다. 자식이란 존재는 내 몸과 시간과 마음을 통째로 들여 만든 생명이기에 그 어떤 관계보다 진하다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한 감정일수록 더 쉽게 오염되고 휘어질 수 있다고요. 노자는 말없이 흐르는 물처럼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 흐르게 내버려두라 했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억누르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이 먼저 흐르지 않고 막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이유는 내가 준 사랑이 통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정말 그 아이를 믿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맞게 크기를 바라며 자꾸 지켜보고 확인하고 고치려 했던 걸까요? 스토아의 사유는 세상의 어떤 관계도 내 마음의 평정을 침해하게 두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깊을수록 오히려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거리는 사랑을 줄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일 수 있으려면 기대와 불안을 내려놓는 그 단단한 중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작은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무시당했다는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중심을 다시 세우라고요. 아이의 차가운 말투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건 어쩌면 그 아이도 혼란스럽고 자기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람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 역시 또 다른 어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시도를 멈췄는가? 나는 이 감정 안에서 어떤 벽을 세우고 있는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무시당하는 부모가 아니라 관계의 어른이 되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무심한 눈빛이 마치 벽처럼 느껴질 때, 그 벽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자꾸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철학은 그 설명조차도 때로는 침묵만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란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뜻은 나는 옳고 너는 아직 모른다는 작은 우월감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라 했습니다. 단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로 한쪽이 늘 가르치고 한쪽이 늘 배워야 한다는 구조는 철학의 눈에는 어긋나 있는 셈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그 아이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은 말해주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같이 느끼는 사람이었나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자주 대등함을 잇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그 도움이 상대에겐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 충고가 자유를 뺏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철학은 늘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없이 가르치고 행함 없이 이루게 하라고. 그 말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운 사람만이 침묵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태도에서 서운함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곧장 표현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무엇에서 왔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깃들어 있었는지 먼저 들여다보는 게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면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내가 만든 해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의 말투나 행동은 그 자체로 의도된 공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지 서로의 다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성은 관계 속에서 조율되는 조화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조율의 감각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의 서운함은 언젠가 더 깊은 이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의 고귀한 사람이다. 그 존엄은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사실을 당신이 가장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그 감정의 뿌리는 종종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잘해왔다는 확신이 클수록 그 기대는 더 조용히 깊이 자라나고 반응 없는 자식의 태도는 그 기대를 찬물처럼 식혀버리곤 하지요. 그때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기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라고.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다른 이의 반응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 원칙은 때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장한 소유욕과 기대심을 조용히 걷어내야 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정말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 걸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바르게 자라주길 바란 걸까? 이 질문은 아이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물음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존중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존중은 상대에게서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 안에서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걸 철학은 늘 잊지 않게 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존엄은
외부의 시선이나 반응에 기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삶과 태도에서 생겨난다고.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당신 자신의 깊은 평정으로 바꾸는 것. 그 평정은 말보다 강한 울림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는 말은 부드러우나 그 울림은 단단한 바위를 깎는다고. 자식의 말투와 시선이 당신을 흔들더라도 그 울림을 내 안에서 먼저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언젠가 자식에게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존엄은 말이 아닌 존재 전체에서 스며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어지기 쉬운 관계라는 뜻을 안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이 더 깊은 이유는 내가 사랑한 대상에게서 오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이었고 그 아이의 안녕이 나의 존재의 이유였던 시간들이 지금은 돌아서 버린 것 같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무너짐이 곧 나 자신을 다시 세울 기회가 된다고. 니체는 우리가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깊은 힘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존재가 흔들린다면 그 말은 당신의 중심이 아직도 외부의 평가에 얽매여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다시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고독을 마주하는 일이고 당신이 당신을 다시 선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토아의 사유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인정하느냐보다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바깥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내 안의 허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허기를 자식이 채워주길 바랐다면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곧 원망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사랑이 원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기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신뢰와 기다림을 심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언젠간 아이도 알게 될 거야라는 바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단단한 평정에서 출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좋은 삶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자식도 결국은 모두 자기 나름의 좋은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이 다를 뿐 가치가 다르진 않습니다. 당신의 길이 고요하고 단단할수록 그 아이는 언젠가 그 길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람은 말하지 않지만 온도를 남깁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말보다 온도일지 모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그 온도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철학이 되고 당신이 남기는 삶의 울림이 됩니다. 자식에게 말해도 반응이 없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흘려듣는 것 같을 때 마음은 점점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함께 웃고 작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말에 아무 힘이 닿지 않는 듯한 그 고립감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철학은 관계에는 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봄처럼 말이 통하고 여름처럼 활기가 넘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가을처럼 멀어지고 겨울처럼 침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물이 자라고 줄어드는 것에는 뜻이 있다. 억지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억지로 여름처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요함 속에 깃든 리듬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의 반응이 무심하고 무뚝뚝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 감정이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단지 표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식이 말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도 당신처럼 흔들리고 때로는 방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 깊이는 쉽게 건드릴 수 없다. 아이의 침묵을 자기 방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말투가, 눈빛이, 심지어는 숨결 하나가 그 아이에게 잔잔하게 닿고 있다는 걸 철학은 잊지 않게 해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보다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말처럼 당신이 어떤 상태로 그 아이 앞에 서 있는지가 곧 그 아이가 느끼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꾸 자신을 방어하려 하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려 들기보다는 그 자리에 그냥 고요히 머물러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상대의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진짜 소리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풀려 하지만 때로는 말 없이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철학은 당신에게 그 바라봄의 깊이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깊이는 결국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깊이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가치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서 그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엄마 덕분이야. 아빠 말이 맞았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 온갖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한마디에 좌우될 만큼 약한 것인가요? 라고. 스토아 철학은 삶의 주도권을 절대 타인에게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헌신한 그 시간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 삶의 의미는 결코 퇴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래도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며 아쉬움을 키워갑니다. 그럴수록 철학은 더 내면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삶은 인정받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완전하다고. 노자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큰 울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오래 견디고 누구보다 깊이 사랑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아도 시간 속에서 분명히 남아 아이의 어딘가에 조용히 흔적을 남깁니다. 자식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자신의 방식으로 애쓰고 있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말하지 못한 존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언젠가 말없이도 통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기다림과 오해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덕은 중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망과 기다려야 하는 인내 사이에서 그 중간 어딘가의 균형을 잡는 것이 철학자가 말하는 진짜 성숙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때로 내 안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균형을 회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부모가 아닌 깊은 존엄을 지닌 어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들려오는 무심한 말투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그 아이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그 무심함이 사랑이 없는 증거는 아닙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불안과 혼란을
가장 무심한 방식으로 드러내곤 합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내 존재가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 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 아이의 상태일 뿐 당신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다. 니체는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고통을 가장 약한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무시는 혹은 냉소적인 반응은 그 아이가 아직 자기 감정을 다룰 줄 모른다는 불완전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 언어에 당신의 자존을 얹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며 오랜 사랑으로 다져진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거리를 둘 줄 알아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작은 틈, 그 틈이 바로 철학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저 말이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가? 그 말 안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조용히 밖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때 보일 겁니다. 자식의 말에는 내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보다 자신도 모르게 던진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요. 노자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자식도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로 자기 삶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길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되 멀리서 빛을 놓아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믿음, 서운하더라도 지키는 존중, 때로는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그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깊은 철학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는 듯 보여도 당신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무심함은 결국 이해와 공감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따뜻함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복잡한 감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서운함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외면당한 듯한 깊은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철학은 묻습니다. 그 외면은 정말 그 아이가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해석인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현상보다 해석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나의 모든 헌신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그 아이의 의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 불안과 기대가 만들어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거울 삼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저 아이가 나를 존중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존엄은 거울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피워내는 것이라고요. 니체는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말투에 상처받는다는 건 아직 그 평가에 너무 많은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걷어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노자는 진짜 부드러움은 단단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왜 저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내 안에 어떤 결핍이 반응한 걸까? 이런 물음은 당신을 타인에게 흔들리는 존재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는 어른으로 이끌어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존엄은 필요합니다. 그 존엄은 나를 좀 알아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인정이 없더라도 당신이 당신을 깊이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삶의 방식으로 말해주는 조용한 철학자가 되어가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의 말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고 그 눈빛에서 차가움이 느껴질 때 내가 이토록 많은 것을 해줬는데 왜 저 아이는 나를 함부로 대할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 순간조차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다시 보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라고. 니체는 진짜 성숙이란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서 떼어내 고요히 들여다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의 언어로 확인받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철학은 내 삶의 언어를 먼저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대는 항상 실망을 품고 있으며 그 실망은 곧 관계를 흐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기대가 그 아이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참된 관계는 얽매지 않으며 머무르지 않아도 서로를 향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결국은 독립된 두 존재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깊은 뿌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신의 헌신은 말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더 고귀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생긴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면 지금의 고요함은 실패가 아니라 깊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감정은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이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서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